스트링 배열 args. 자, 괄호 안에 system.out.println 쌍따옴표 하시고요. hello world. 자, 요렇게 저장합니다. 자바는 파일 이름도 중요합니다. 대소문자를 구별하니까 잘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했다면 윈도우 콘솔을 하나 실행합니다. 윈도우 버튼에 실행 버튼을 누르시고요. cmd를 입력한 후에 엔터를 입력하시면 콘솔 창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cd 하는 것은 경로를 바꿔주는 거고요. 아까 자바 파일이 C 드라이브 밑에 tmp 디렉토리에 있었기 때문에 해당 디렉토리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ir 하는 것은 파일의 목록을 보여주세요 하는 거죠. 아까 작성했던 파일 helloworld.java라는 파일이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계 소스를 작성한 단계고요. 이제 두 번째 단계 컴파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하는 자바 명령어는 javac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javac helloworld.java 이렇게 하시면 컴파일 할 수 있습니다. 엔터 해보시면요. 자, 저렇게 아무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오류가 없이 컴파일이 잘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다시 dir 해보시면 아까는 없었던 helloworld.class라는 파일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 세 번째 단계 이 컴파일한 소스를 실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실행하는 명령어는 java라는 명령어입니다. java 한 칸 떼시고 hello world라고 실행을 하시면 화면에 hello world라는 것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hello world를 하나 실행해 본 거고요. 이렇게 똑같은 과정을 이클립스를 통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압축 해제해 뒀던 이클립스 디렉토리에 가보시면 이클립스 exe 파일이 있죠.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를 처음 실행하면 워크스페이스의 경로를 물어봅니다. 워크스페이스란 이클립스로 작성한 프로젝트가 저장되는 경로입니다. 저는 사용자 홈 디렉토리 아래에 워크스페이스라는 폴더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원하는 디렉토리에 지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처음 이클립스를 실행하면 이클립스에 대한 오버뷰와 튜토리얼 등에 대한 안내를 하는 웰컴 화면이 보입니다. 해당 창은 닫아주시고요. 이클립스를 처음 실행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클립스는 src라는 디렉토리가 보일 거고요.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똑같이 작성을 한번 해보시고요. 아까 system.out.println에 hello world를 출력했었죠. 똑같은 코드가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자, 저장하시고요. 이클립스는 이렇게 저장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컴파일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클립스 소스가 저장되어 있는 디렉토리를 한번 열어보면요. 아까 퍼스트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그 안에 src라는 디렉토리에 helloworld.java라는 파일이 생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 클래스 파일은 위에 보시면 bin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을 텐데요. 그 안에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클립스는 소스 파일에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자동으로 컴파일해서 빈 디렉토리에 클래스를 만들게 됩니다. 이번에는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은 보통 이 클래스를 선택한 후에 우측 버튼을 클릭하시고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실행된 결과가 이클립스 아래에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콘솔과 이클립스에서 자바 소스를 작성하고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주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이란 프로그램의 코드와 실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문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봤었던 헬로 월드 볼게요. 자, 이 부분에 main이라는 메서드가 보이는데 이 메서드가 프로그램의 시작점이에요 라고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프로그램의 시작점이라는 설명을 잠깐 남기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두면 이 프로그램의 시작점도 이 헬로월드라는 클래스가 동작할 때 같이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해석하면서 오류를 발생시켜요. 우리 이런 것을 컴파일 에러라고 하고요. 이 부분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걸 설명으로 남기고 싶어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주석입니다. 나는 이걸 주석으로 할 거예요 하고 처리를 해줬더니 컴파일 에러가 없어지는 걸 볼 수 있죠. 다시 설명하자면 주석은 컴파일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주석 안에다 무엇을 쓰든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컴파일러는 작성한 코드를 실행 가능한 파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작업을 컴파일한다 라고 하는데요.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으면 컴파일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됩니다. 이런 경우 컴파일 에러가 생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석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수행을 할 때 설명문을 남겨두고 싶다던가 혹은 몇 줄 더 추가를 시켜보는데 자, 코드가 실행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쭉 실행이 되는데요. 나는 이 테스트가 나와 있는 이 줄이 콘솔에 출력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랬을 때. 그럼 이 테스트를 주석으로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주석 슬러시 하고 처리를 해주면 다시 실행해 보시면 테스트는 실행이 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자바는 이렇게 주석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의 설명을 적어 놓는다던가 잠깐 어떤 코드를 실행시키고 싶지 않다던가 이랬을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주석이 구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구현 주석과 문서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서화 주석으로 나뉘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셨듯 구현 주석 중에는 행 단위로 처리할 수 있는 행 단위 주석이 있고요. 여러 줄, 난 여기서부터 1, 2, 3 전체가 실행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블럭 단위 주석을 가지고 있는데 슬러시 별표 슬러시 이렇게 해주시면 슬러시 별표로 시작해서 별표 슬러시로 끝나는 지점까지 블럭으로 주석을 처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래밍을 하시다 보면 의외로 이런 주석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주석에 대한 단축키를 하나 기억해 두시면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많이 알고 계시면 머리 아프니까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슬러시를 해주시면요. 한번 해볼게요. 이 라인이 주석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고요.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슬러시 하시면 주석 처리된 부분이 취소되는 것을 볼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주석을 사용하셨을 때 여러 줄은 그럼 한 줄씩 해야 되나요? 아니요. 여러 줄도 블럭을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슬러시 이렇게 하시면 여러 줄 블럭으로 지정하실 수도 있고요. 다시 컨트롤 슬러시 이렇게 수행해 주시면 다시 실행될 수 있도록 주석에서 해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단축키를 잠깐 기억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코딩 하시는데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문서화 주석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자면 문서화 주석은
소스 코드가 없는 개발자들도 이 클래스가 뭐 하는 건지, 이 클래스가 가진 메서드는 뭐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자바 자체가 문서화 코드를 만들어 둘 수가 있는데요. 이런 문서화 코드를 만드는 주석은 슬러시 별표로 시작해서 별표 슬러시로 끝나요. 자, 그랬을 때 메서드 위에는 여기에 들어있는 파라미터가 뭔지, 클래스 위에는 이 클래스를 누가 만들었는지, 무슨 용도로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좀 잔뜩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많은 내용들을 배우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내용들을 설명하는 게 아직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기억하실 것은 이렇게 문서로 만들 수 있는 문서화 주석이라는 것도 존재하더라라고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주석이라는 거 기억해 두셨다가 프로그래밍 하실 때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있으시면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상에서 값, 즉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값을 담고 있는 그릇이 필요한데요. 그 그릇을 변수라고 합니다. 즉 변수란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변수란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값이 변할 수 있는 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는 프로그램이 동작하면서 값이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사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껴지듯이 값이 반드시 그 값을 담고 있는 그릇이 필요한데요. 그 그릇을 변수라고 합니다. 즉 변수란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변수란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값이 변할 수 있는 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는 프로그램이 동작하면서 값이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사진이 한 장 보이시죠? 이 사진을 보시면 이 그릇 안에 음식들이 들어있어요. 해당 음식들을 데이터, 즉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그릇들, 이 그릇들을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진을 잘 보세요. 밥을 담는 그릇,
이런 간장이나 소스들을 담는 그릇, 물이 있는 음식을 담는 그릇, 그렇지 않은 음식을 담는 그릇, 요런 그릇들이 살짝씩 무엇을 담을 거냐, 여기에 따라서 그릇의 크기라던가 모양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바의 변수들도 마찬가지로 변수에 어떤 데이터를 담을 것인지에 따라서 그릇을 다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자바는 강형 언어예요. 그래서 강형 언어라는 것은 모든 변수의 타입이 컴파일 시에 결정이 되는 언어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변수를 선언할 때부터 해당 변수에 어떤 데이터를 담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고요. 알맞은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가 int count라고 썼어요. 자,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이 변수를 하나 선언한 건데요. 변수를 선언할 때는 반드시 맨 앞쪽에 나오는 게 어떤 종류의 값을 담을 거예요 하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타입이라고 할 거고요. 뒤에 나와 있는 것은 그 변수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은 식별자의 일종이죠. 이 이름은 여러분 마음대로 정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런데 앞에 있는 타입들은 정해진 타입, 혹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타입들을 정의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루어 볼 거고요. 일단은 변수에 대해서부터 살짝 살펴볼게요. 자, 나는 int를 담을 수 있는 count라는 그릇을 하나 선언했고요. 이 선언한 값을 프로그램 상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자, count에다가 10이라는 값을 하나 담았고요. 그런데 또 다시 이 count에다가 20이라는 값을 담아요. 변수이기 때문에 이 count라는 그릇에다가 10도 담았다가 20도 담았다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는 이 count에는 누가 남아 있을까요? 실행을 시켜보면 20만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죠. 값이 변할 수는 있지만 하나만 담을 수 있어요. 마지막에 담긴 값. 그래서 전에 담겼던 값들은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 더. 나는 정수를 담는 count라는 그릇을 선언했는데 이 그릇에다가 정수가 아닌 실수를 담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컴파일상에 에러를 발생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에러 메시지를 잠깐 보시면 int를 담는 그릇에다가 더블을 담았는데 안 된다, 뭐 이렇게 에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실수를 담기 위해서는 또 반드시 실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하나 선언을 하고 이렇게 실수를 담아줘야지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듯이 변수는 값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데 선언할 때부터 나는 여기에다가 무엇을 담을 거예요 라는 것을 반드시 정하시고 정해진 값만 담을 수 있더라,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변수의 이름을 짓는 방법은 다른 식별자를 만드는 방법과 다르지 않고요. 다만 기억하실 부분은 변수는 첫 번째 문자가 항상 소문자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변수에 두 단어 이상, 예를 들어서 뭐 토탈 카운트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두 번째 단어에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주셔야지 얘가 뭐구나라는 게 한눈에 쉽게 보여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규칙들을 지키셔서 변수를 선언하시면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지 두 단어 이상, 예를 들어서 뭐 토탈 카운트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두 번째 단어에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주셔야지 얘가 뭐구나라는 게
한눈에 쉽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규칙들을 지키셔서 변수를 선언하시면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선언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두 번째 단어에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주셔야지 얘가 뭐구나라는 게 한눈에 쉽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규칙들을 지키셔서 변수를 선언하시면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